먼저 손을 든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화교 스승에게 일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다. 자네 이 일 한번 해볼 텐가?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잠시라도 생각하거나 머뭇거리면 여지없이 스승의 호통이 떨어졌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자네는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고 스승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때때로 스승은 직설적으로 꾸짖기도 했다. 바보가 생각해봐야 바보 같은 대답밖에 안 떠오르고 먹통이 생각해봐야 먹통 같은 대답밖에 안 나온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대놓고 나를 바보 취급하는 스승에게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이 치밀었다. 하지만 곧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스승이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현명하다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금세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현명하지 못하다면 깊이 생각한들 소용없는 짓이니 어느 쪽이든 생각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돈이 될 만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 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드시오. 당신이 이런 제안을 들었다고 하자. 돈이 될 만하다는 근거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의 정보는 없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가장 먼저 손을 든다.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확신은 없지만 일단 손을 든다.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확신이 없어서 손을 들지 않는다.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 제안받은 아이템이 정말 돈벌이가 될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일까? 혹시 위험 요소는 없을까? 이런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든 없든 일단 가장 먼저 손을 들면 가장 먼저 성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의 능력과 태도, 여하에 따라서 상상 이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예상치 못한 손해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손을 든 사람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을 들지 않으면 어떤 기회와 이득도 얻을 수 없다. 비즈니스에 능한 화교가 돈이 된다고 단정한 사업이라면 실제로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도 잃어버릴 것이 거의 없고, 비록 이익이 났거나 적자를 냈다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지는 않는다. 화교의 비즈니스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내가 스승의 사무실로 출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이다. 중국의 제법 큰 의류회사가 대량의 B급 제품을 싼값에 팔고 싶어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런 정보는 다른 제일 화교나 제일 중국인에게도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결단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얻게 된다.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비즈니스인 것이다. 마침 스승이 내게 직접 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나는 비록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손을 들었다. 중국에서 들여오기로 한 B급 의료품은 4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가득 채우는 분량이었다. 이런 대량의 물품은 수입에도 보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처분할 곳을 확보해야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섬유의 종류조차 잘 알지 못했던 내가 섬유 구별법을 단 하루 만에 미묘한 차이까지 숙달하고 중국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 상하이로 건너가 일주일에 걸쳐서 엄청난 양의 옷을 분류하면서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 나는 이전까지 무역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해외 통관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예산도 적어서 비교적 저렴하다는 운송회사를 찾아 중국의 지방으로 달려내려가 담당자의 구두를 핥을 각오로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통사정을 해야 했다.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쓰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당시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필사적으로 몸으로 부딪혀 해결했고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결산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무역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혀 없었던 나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 착오를 일으켰고 매출은 높았으나 불필요한 지출이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결국 적자를 내고 말았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나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경험과 지식, 배짱 등 여러 가지를 얻었다. 그중 가장 큰 소득은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맡겨도 끝까지 해낼 수 있겠다라는 스승의 평가를 얻어낸 것이다. 오직 화교 비즈니스의 비법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일해온 내게 스승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큰 이득은 없었다. 비록 수익은 내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부할 만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더라도 그보다 더 소중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는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화교 비즈니스에 실패란 없다.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잃는 것은 돈뿐이다. 용기를 잃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 아니다. 화교는 금전적인 손실이 곧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실수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 문화가 있다. 이는 실패 따위는 없다. 잘 되지 않는 방법을 700번 발견한 것뿐이다. 라는 에디슨의 명언과도 일맥상통한다. 화교가 작은 실수에 연연했다면 세계를 무대로 부와 성공을 쟁취하는 상은 민족이 결코 되지 못했을 것이다. 돈벌이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화교라고 해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실증 데이터가 부족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위험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때도 화교는 주저하는 법이 없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화교가 일본인과 다른 점은 기동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다. 화교는 늦은 판단이 곧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행동으로 옮긴다.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얻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좀처럼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교에서 실수는 성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 바로 이러한 배짱과 불굴의 정신이 전 세계 최고의 상은을 만들어낸 것이다. 큰 실패일수록 지혜롭게 살려내면 재산이 된다. 물론 비즈니스의 세계는 결코 단순하지도 간대하지도 않다. 실수를 계기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단순한 동기부여 수준으로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실수로 인한 손실이 크면 다음에 만회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 마이너스가 되거나 혹은 재기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하지만 발상을 바꾸면 실패의 경험을 노하우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때 실패가 클수록 오히려 큰 재산이 된다. 이 법칙은 회사원의 경우에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 당신이 업계 최초로 신규 사업을 맡아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당신은 회사로부터 실패의 원인을 추궁당할 것이다. 이때 당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상황에 대해 변명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얻어낸 이점을 당당하게 어필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부서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비즈니스는 누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검증할 수 없습니다. 수차례 장시간의 회의를 하거나 가설을 세워 시뮬레이션해 보아도 직접 시도해보기 전에는 결코 성공한다는 확실한 보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직접 시도했고 제가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만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결과를 알 수 있었기에 시간적 비용은 물론이고 인적 비용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이 프로젝트는 숫자상으로는 분명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행 과정을 통해 실패한 이유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노하우를 사내 전체가 공유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했을 때 도전하는 정신과 용기를 높이 평가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회사라면 일찌감치 그만두는 것이 이득이다. 작은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한 자가 큰 도전에 성공한다. 일본에서는 벤처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전 정신이 넘치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능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실패를 과도하게 경계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를 되풀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기업도 많이 존재한다. 화교와 비교했을 때 일본인은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매우 약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도전을 하기 전에 작은 도전을 반복해서 다양한 실패 경험을 쌓아야 한다. 어린아이가 작은 위험을 통해 진짜 위험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처음부터 5계단 위에서 뛰어내리면 발을 다치지만 2계단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계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다치지 않는 노하우도 터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매니 계단에서 뛰어내리면 목숨을 잃고 만다. 화교는 비즈니스를 할 때 치명상만은 입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그리고 실패해도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비즈니스맨으로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결정적 순간에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순발력과 판단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비로소 용기 있게 도전하고 성공을 쟁취해내는 불굴의 상흔이 길러지는 것이다. 과거의 실적을 묻지 않는다. 화교는 도전하는 사람을 환영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사람과의 과거 실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교는 학력과 나이, 실적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과거의 수치를 따지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배제하는 태도라고 여겨 오히려 경계한다. 사람을 뽑을 때 화교는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장래성과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미 검증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새로운 도전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이득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교 보스는 자신의 터전을 넓히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 무리를 늘리는 것을 체면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진심이 전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움직인다. 화교가 실적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준다는 뜻은 아니다. 화교 사회가 받아주는 사람은 기꺼이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다. 화교 스승이 일본인인 내게 화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나는 1년 넘게 스승을 찾아가 제자로 삼아달라고 집요하게 부탁하고 매달렸다. 프롤로그에서 밝혔듯이 처음에 나는 스승에게 찾아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영업사원으로서 우수한 실적을 올렸으니 잘할 수 있다고 어필해 보았으나 전혀 통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스승이 말한 대로 직접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제법 괜찮은 수익을 거둔 뒤 다시 스승을 찾아가 부탁한 끝에 드디어 제자가 될 수 있었다. 만일 내가 정보 판매 사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스승은 나를 제자로 받아 주었을 것이다. 스승이 내게 원한 것은 실적이 아니었다.
영업사원 시절의 실적이 아니고 직접 사업을 해서 실적을 내기를 바란 것도 아니었다. 스승은 내 진심을 시험해 보았던 것이다. 현재의 안정된 수입과 직장을 버리더라도 제자가 되겠다는 열정을 가졌는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간절함과 각오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최근 최첨단 비즈니스 기법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진정성만큼 강한 무기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부탁하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 처음에는 세련된 매너와 합법을 가진 이에게 끌리더라도 결국에는 진심 어린 각오를 내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 일본에서도 예전에는 고객을 대할 때 진정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세련된 화술과 매너가 비즈니스맨의 본질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 진정성으로 어필하려는 것을 촌스럽고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여기는 풍조가 생긴 것이다. 화교는 여전히 진정성을 비즈니스의 가장 우선순위로 뽑는다. 비즈니스를 하는 상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심을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건 없다. 진심이야말로 가장 호소력 강한 비즈니스 무기다. 방법을 가르치면 진짜 능력을 알 수 있다. 화교가 과거의 실적을 묻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화교는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과거의 실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화교는 다음에 두 가지 단순한 가설에 근거하여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가능성을 탐구한다. 1. 적성에 맞는가? 영업 실적은 좋지 않지만 격리 업무는 잘 맞을 수도 있다. 2. 노하우가 있는가?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판매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중 화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하우가 부족해 실적이 저조한 경우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노하우가 부족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방법이나 효과적인 방식을 배우기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실적을 낼 수 있다. 1의 결과를 내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방법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보통 사람들의 5의 결과를 낼 때 10의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때문에 화교는 과거의 성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슨 일이든 일단 도전해볼 기회를 준다.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들을 알려준다. 업무 목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다. 나는 화교 스승 밑에서 일하며 다양한 비즈니스에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미처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숨은 능력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누구나 과거의 나처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잠재의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회사원이든 혹은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든 과거의 실적에 연연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발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일을 못하는 사람도 환영한다. 화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가장 중시한다. 하지만 그들의 직장에는 의외로 업무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른바 무능한 사람도 섞여 있다. 내가 막 독립해서 치과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시작했을 무렵 화교 스승이 이런 말을 했다. 자네가 시작한 사업이 순조롭게 자리 잡아 가고 있군. 내 제자 가운데 자네가 가장 빨리 성공한 편이지만 자네가 빛나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 덕분이네. 첫 사업에 실패한 동료, 몇 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자네의 성공이 더욱 돋보이는 것이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게.
스승은 당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동료들의 중요성과 고마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 영업사원은 회사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힘만으로 1등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매겨지고 1등이 만들어진다.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기 마련이고 꼴등이 있기에 비로소 1등이 빛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1등을 빛내주는 꼴등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화교는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무능한 역할을 맡아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욱 분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교는 무능한 사람도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에게 무리해서 노력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못하는 사람을 섞어 놓으면 팀 성적이 올라간다. 실제로 유능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팀보다 무능한 사람이 섞여 있는 팀이 더 조화롭고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성적도 올라간다. 예를 들어 6명으로 구성된 영업부서에서 2명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나머지 4명은 무능한 2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은연중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비즈니스에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다. 자신감을 가진 4명은 한층 더 의지를 불태워서 실력을 발휘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실적이 높아진다. 또한 무능한 사람은 실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책을 맡은 우수한 직원이 실수를 하면 중책을 맡은 만큼 실수의 여파도 상당히 커진다. 하지만 무능한 직원이 실수하면 대개 사과하는 정도로 끝난다. 그의 작은 실수를 우수한 직원이 확실하게 수습해주면 오히려 고객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처럼 팀 전체로 보면 다소 무능한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부탁하는 영업을 마다하지 않는다. 일본인은 너무 겉멋을 부린다. 화교 동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며 나를 놀린다. 화교에 대해 잘 모르던 시절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코웃음을 쳤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화교가 일본인에게 겉멋을 부린다고 말하다니. 화교들이야말로 평소 상대의 비위를 맞추거나 먼저 머리를 숙이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교는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태도가 돌변한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화교가 일할 때의 모습을 보면 무척 촌스럽고 주먹구구식인 것처럼 보인다. 세련된 하술이나 태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화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든 소매를 잡고 매달리든 한 번만 봐달라고 통사정을 하든 무슨 일이든 한다. 이들은 부탁 영업의 달인이다. 화교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은 훨씬 창피하고 체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화교의 눈에는 적정한 선을 지키며 비즈니스를 하는 일본인이 겉멋을 부리느라 비즈니스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요즘 일본인은 미국의 비즈니스 스타일에 길들여져서 멋지고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지가 깎이는 일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미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일본인 특유의 완벽주의를 고집해서 세계 수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완벽주의의 폐해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스마트폰 업계다. 애플의 아이폰은 첫 발매 당시는 불안전성을 전제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당장은 다소 불안전하지만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부탁 영업이다. 고객에게 미리 문제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 뒤 사줄 것을 부탁하는 방식인 것이다. 처음에는 불평하던 소비자들도 어느새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서 업데이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일본 회사들은 처음부터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한 발 늦어버린다. 겉멋을 부리느라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부탁 영업을 하면 고객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난다. 비즈니스는 지속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장 이익이 되더라도 일회성 거래는 큰 의미가 없다. 고객과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업데이트 판매 방식은 더 큰 장점이 있다. 완전한 제품을 팔고 고객과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다소 불완전한 제품을 판매하고 사후 관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의 오작동은 고객에게 빚을 진 것 같다. 애플은 수시로 업데이트를 통해 빚을 갚아 나가면서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상향 판매나 교차 판매로도 이어진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부탁 영업을 잘하면 자신이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자신이 없어도 상관없다. 혹시 클레임이 생기더라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오히려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실한 사후 관리로 반복 구매자를 늘려나가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런 방식은 제품을 판매한 뒤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높은 수준의 부탁 영업이다. 부탁합니다라는 한마디가 고객에게 구매 동기를 만들어준다. 부탁 영업은 그 자체로도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기술이다. 소비자는 제품을 사고 싶지만 억지로 설득당해서 사고 싶지는 않다는 심리를 갖고 있다. 이 심리를 이용해 설득하기보다 부탁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영업자가 자기를 낮추고 제품을 사달라고 부탁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안 살 수 없지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고객이 사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저하는 동안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진심을 담아서 분명한 목소리로 부탁합니다 하고 한 번만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이 결심하도록 도와준다. 물론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아니면 결단을 이끌어낼 수 없다. 여담이지만 내가 고객에게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최고로 멋지다는 평을 듣는다.